안녕하세요. 오늘은 19살 투자자이신 당신의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주식에 100%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대폭락을 겪는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감정의 온도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차트나 숫자를 넘어서 그 원칙을 지킨다는 게 감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학술 논문이나 경제 분석 보고서 이런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보글헤드 게시판에 올라온 하나의 토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글헤드는 존 보글의 투자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장기, 저비용, 패시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맞아요. 이 토론에서 정말 수많은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2007년에서 2009년 그 금융위기 동안 겪었던 아주 생생한 개인 경험담을 쏟아냈어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증언들이죠. 와, 진짜 경험담이군요. 네, 당시의 두려움, 후회,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기록들입니다. 맞아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인 거죠. 그럼 먼저 그 시절의 공포, 이게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그냥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면서요? 전혀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정말 붕괴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아, 시스템 자체가요? 네,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거의 57, 58%요? 와, 네, 58%까지 폭락했으니까요. 한 사용자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시스템적인 금융 붕괴에 가까웠던 순간이었다고 해상하면서 당시엔 정말로 ATM 기계가 멈출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내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공포라니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그 공포감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한 사용자가 남긴 당시의 일기 기록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일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S&P 지수가 하루 만에 4.7% 폭락했고요. 일기에는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침부터 엄청난 소식. 와, 엄청난 소식. 정말 담담하게 썼지만 저 한 문장에 담긴 무게가 느껴지네요. 저게 시작이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찾아오죠. 2주 뒤인 9월 29일 정부의 구제금융안이 의회에서 부결됩니다. 아, 부결됐었죠? 그러자 S&P 지수가 그날 하루에만 9% 가까이 폭락해요. 하루에 9%요? 네, 일기에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죠. 10월 초에는 며칠 간격으로 5.7%, 7.6%씩 하락하는 날들이 이어지는데 일기 작성자는 이걸 역겨운 폭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와, 역겨운 폭락이라니 정말 요즘 우리가 겪는 1, 2% 하락과는 그냥 질적으로 다른 공포였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게 잠깐의 충격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2020년 팬데믹 때는 급락했다가 정말 V자로 빠르게 회복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2008년은 달랐던 거죠. 몇 년에 걸쳐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른 채 계속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가라앉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말려 죽이는 경험이거든요. 하긴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네. 한 사용자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부터 그 힘든 시기를 다 견뎌냈다고 자부했는데 2008년 단 1년 만에 완전히 겸손해졌다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이전의 어떤 하락장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는 당연히 모두가 원칙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레딧의 증언들을 보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아버린 동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손실을 영구적으로 확정짓고 일부는 아예 시장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이 남긴 심리적 상처. 일종의 트라우마죠. 이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피치호크라는 사용자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이분 포트폴리오가 20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줄었다고 해요. 반토막 이상이 날아간 거죠. 와, 그는 스스로 망가졌다, broken고 느꼈고 그 이후에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인생의 황금기에
6040, 그러니까 주식 60, 채권 40 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 돈은 결국 다시 회복이 됐는데 한번 무너진 마음은 회복이 안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하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 돈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용한 마이크 타이슨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머릿속으로는 폭락하면 버텨야지, 더 사야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핵주먹을 얼굴에 맞는 경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파인애플 USD 케이크라는 사용자의 이야기도 100% 주식에 투자 중인 당신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분도 당시 공포에 질려서 감정적으로 주식을 팔았고 그걸 인생의 큰 실수였다고 회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채권의 역할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채권의 역할이요? 네.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그냥 주식보다 수익률이 좀 낮은 안정적인 자산,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제 채권을 높은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풍정심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도록 돕는 행동적 도구로서 가치를 둔다고 말해요. 행동적 도구요? 네, 즉 포트폴리오에 채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도 전체 계좌는 그만큼 떨어지진 않으니까 패닉에 빠져서 전부 팔아버리는 최악의 실수를 막아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채권이 일종의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안전장치?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죠. 감정적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도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불교 염주를 차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요. 아, 네. 정말 생생한 이야기였어요. 한 사용자가 자기 아버지는 평소에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분이었는데 시장이 폭락하니까 갑자기 불교 염주를 차기 시작하면서 가족들한테 돈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었어요. 뭐였죠? 아버지가 말로는 돈은 허상이다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공포 속에서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저가에 추가 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감정적인 동요를 그런 식으로 해소하면서도 투자 원칙은 냉정하게 지켜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자 아버지는 다시는 그 염주를 차지 않았다고 해요. 이 일화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평정심을 찾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자, 그럼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포에 질려서 모든 걸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 보글헤드 커뮤니티의 이름처럼 원칙을 지켜낸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이죠.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 폭풍 속에서 버텨낸 걸까요? 그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은 대답이 나와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 그저 자동적으로 월급의 일부가 계속 투자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켰다. 자동 조종 장치를 그대로 뒀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첫 번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계좌를 보지 않기예요. 아, 안 보는 거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당시 너무 우울해서 분기별로 날아오는 투자 명세서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렸다고 말해요. 한 사용자는 수년간 계좌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자신을 구해준 최고의 전략이었다고 회상하죠. 와, 설정하고 잊어버리는 전략이네요. 무지가 약이 되는 순간이었군요. 그렇죠. 두 번째 비결은 일상에 집중하기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상에 집중하기요? 네. 사람들은 당시 일이나 육아 같은 현실의 삶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투자는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아이 기저귀 갈고 회사 프로젝트 마감 맞추는 게 몇 년 뒤에나 쓸 은퇴계좌 숫자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상의 무게가 오히려 투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일종의 방어기제 역할을 한 셈이네요. 맞아요. 정서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정말 역설적이고 흥미롭죠. 그러네요. 세 번째 비결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당신처럼 은퇴까지 수십 년이 남은 젊은 투자자들은 이 끔찍한 하락장을 세일 기간으로 본 거죠. 아, 일생일대의 구매 기회? 네. 어차피 매달 월급으로 주식을 싸 모으고 있었으니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2008년 1월 정말 최악의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던 한 사용자는 2009년 저점 대비 500%의 수익을 올렸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500%라니. 정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딱 맞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었죠. 네, 바로 자동 투자 설정입니다. 감정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 시스템. 네, 많은 사용자들이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은퇴 계좌로 들어가도록 설정해둔 것이 자신을 살렸다고 말해요. 내가 직접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으니까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고민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그거네요. 네, 이게 바로 어떻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당신의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경험들이 19살인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훈을 줄 수 있을지 핵심 지혜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비상자금의 힘입니다. 비상자금이요? 네, 이건 토론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언급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예요. 비상자금은 단순히 여윳돈이 아니라 공포의 순간에 당신의 투자 계획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심리적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한 사용자의 이야기가 정말 강력했죠. 자신도 19살 때 수중에 단 $1,000만 가진 채로 해고당했던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넉넉한 비상자금 없이는 그 어떤 투자 계획도 모래성 같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 교훈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해요. 비상자금이 있으면 설령 직장을 잃더라도 주식을 헐값에 팔아서 생활비로 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교훈도 정말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자신의 위험 감소 성향은 실제로 시험 받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50% 하락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네, 유명한 투자 저술가인 윌리엄 번스타인의 인용문이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투자자는 자신이 진짜 돈을 잃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러면서 그 글의 작성자가 이렇게 덧붙여요. 즉, 당신은 투자계의 벌진이다. 조금 직설적이지만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이죠. 정말 직설적이긴 한데 확 와닿네요.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 진짜 감정을 알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조언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처음부터 100% 주식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채권을 일부 포함해서 작은 하락장이라도 겪어보면서 자신의 진짜 반응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인 셈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저점 매수와 시장에 머무르기에 대한 논쟁이에요. 일부는 성공적으로 저점 매수를 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합의는 시점을 맞추는 것보다 시장에 머무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어요. 아, 타이밍보다 시간. 네,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점을 잡으려 애쓰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그냥 자동화된 꾸준한 투자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꾸준한 농부가 되는 편이 낫다는 말이군요. 마지막 교훈도 당신의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어요. 네, 바로 직업 안정성이 곧 재정 안정성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트폴리오 손실보다 더 큰 현실적인 공포는 실직이었거든요. 하긴 돈이 들어와야 투자를 계속하죠. 그렇죠. 직장을 잃으면 저가 매수는커녕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당신이 앞으로 종사할 헬스케어 분야처럼 불황에 강한 직업을 갖는 건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것이 19살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대폭락의 공포와 뼈아픈 후회, 그리고 그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낸 사람들의 놀라운 절제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네. 싱은 왕침을 비껴야 한다는 이론을 아는 걸 넘어서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목소리가 내 안과 밖에서 들려올
몰려올 때 그 극심한 감정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 버텨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눈 핵심 아이디어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너무 괴로울 땐 계절을 보지 않고 일상에 집중하는 정서적 거리두기의 가치. 둘째, 당신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심리적 갑옷, 바로 넉넉한 비상자금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폭풍이 닥치기 전에 자신의 진짜 위험 감수 성향을 겸손하게 테스트해보는 지혜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혜들이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금융위기를 극복했는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용자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1초마다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잊고 지내는 것이 더 쉬웠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이 당신의 세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투자 앱과 유튜브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정보와 소음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소음을 무시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과연 2008년보다 심리적으로 더 쉬울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